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화요일 촉 가이드 이가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가은입니다. 네,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다양한 쇄신안을 발표했는데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586 용태론에 대해서 이동의 촉 시간에 얘기했는데 민주당에서 그거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 예측을 했습니다. 보기 좋게 깨졌네요. 당 대표가 이렇게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쉬운 선택은 아니죠. 이렇게 했으면은 저는 이게 아마 파도처럼 또 다른 중진 586 의원들의 기득권 포기 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민주당이 이제 뭔가 변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선거에는 당연히 도움된다. 그 다음에 뭐 안성, 종로, 청주 세 곳의 재보궐선거 공천하지 않겠다. 뭐 종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성과 청주가 민주당에서 뭐 불리한 곳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우리 문제 때문에 우리 당의 의원들 문제 때문에 재보궐 치러지니까 후보를 내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쪽으로 공은 넘어갔다고 봐야죠. 국민의힘도 역시 대구하고 서초는 그쵸. 자당 의원들의 잘못으로 지금 재보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후보를 낸다? 그러면 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이렇게 되면 종로, 안성, 청주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이제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만 되더라도 네. 당선이 된다. 그죠? 그렇죠. 그러면 내부 공천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질 겁니다. 서로 공천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뭐 지금 뭐 윤핵관이라 불리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또 나름 준비했던 뭐 또 다른 계파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런 사람들끼리 굉장히 공천 갈등을 치열하게 하면 내부 갈등이 밖으로 또 흘러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그것도 국민의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오늘 권영세 사무총장이 공천에 관련해서는 공관위에서 전적으로 알아서 하겠다. 후보도 관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공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해보겠다. 네, 그렇죠. 그건 아마 여론을 살펴보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같이 가기도 못하고 안 가기도 못하는 좀 애매한 상황이 됐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떤 선택이 될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안성, 청주는 이제 그렇다 쳐도 종로까지 무공천을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뭐 그렇게 되면 뭐 종로는 그래도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면 이제 논쟁이 붙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어쨌든 뭐 우리 쪽 잘못이니까 우리 네. 쪽의 기책 사유로 재보궐 이루어준 거니까 이유 변명하지 않고 다 공천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겁니다. 다만 뭐 그 여의도 바닥에 흘러나오는 소문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야기 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김동연 후보 하고 민주당 관계가 나쁘지 않으니까 또 지금 김동연 후보가 지지율이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완주를 못할 수도 있지 않겠다. 그러면 뭐 민주당과 김동연 후보가 손을 잡고 김동연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썰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릅니다만은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도 무공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후보를 내고 크게 패하기도 했잖아요. 예. 그때도 무공천 이야기가 나왔고 그때도 이재명 후보는 공천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굉장한 비난을 받았었죠. 그래서 뭐 그 문제로 사과하기도 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무공천 4.7 재보궐 무공천 이야기가 나올 때만 해도 민주당이 오만했다 그래야 되나요? 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그때까지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었거든요. 뭐 그런 점들이 작용했고 특히 서울은 뭐 후보를 내면 이긴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당시에 공천을 하니 안 하니 그 얘기 나올 때만 해도 여론조사하면 민주당이 늘 앞섰으니까 서울에서 그런 좀 오만함이 작용했다. 그래서 뭐 이가은 씨 이야기처럼 그때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을 수도 있겠죠. 거기다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표에 도움이 된다면은 충분히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같아요. 그리고 2030 대거 공천은 그렇죠.
지금 1월 7일 이후로 그 이전에는 사실은 20대, 30대 모두 이재명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섰거든요. 그런데 1월 7일 이후로 이재명 후보의 뭐 다페이스 출연 그리고 여가부 폐지, 이 국민의힘의 공약 이런 걸로 흔들리면서 2030이 대거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갈아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약간 앞서는 흐름세는 40, 50, 60은 별 큰 흐름이 없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2030에서 확 뒤집어져서 네.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럼 2030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가 우리 민주당이 2030에 대한 신경을 너무 못 쓴 거 아니냐 하면서 당대표가 그럼 2030을 대거 공천하겠다 그렇게 약속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얘기 중에 3선 이상 중진 의원의 동일 지역구 출마 금지도 제도화하겠다. 이것도 역시나 비슷한 맥락일까요? 그렇죠. 이것도 뭐 정치 개혁의 일환이니까 그 대통령은 한 번밖에 못 하고 5년 네. 그리고 뭐 도지사, 시장, 지방자치단체장도 4년씩인데 3번 이상 못 하잖아요. 네. 3번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국회의원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할 수 있거든요.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3번 연속으로 당선되는 건 한 지역에서 네. 이건 당에서 좀 당규로 좀 막자. 뭐 소위 말해서 퐁당퐁당 하는 건 괜찮다. 연속은 힘들다. 그리고 뭐 3번 연임했다고 하면 네. 특정 지역에서 당에 좀 약세 지역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선언을 했으니까 민주당 같으면은 뭐 지금 3선 이상한 송영길 대표는 뭐 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했으니까 해당 안 되겠습니다만 만일 이 제도가 고착되면 송영길 같은 사람이 다음에는 부산을 나간다든가 네. 뭐 대구를 나간다든가 경북을 나간다든가 그런 걸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제도를 한번 마련하겠다. 그런 생각. 저는 뭐 이게 민주당의 젊은 층의 의원들이 이런 제안을 계속 했었고 정치 개혁 차원에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떤 당에서 먼저 하게 되면 정치 개혁적인 것은 네. 다른 당은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아마 동참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민주당에서 이걸 선제적으로 해서 제도화한다면은. 또 이야기가 나왔던 다른 안은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 제명에 대해서 왜 이제 와서 이러냐 이런 또 비판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명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뭐 국회의원은 특권이냐 네. 또 팔은 안으로 굽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이 판단을 한 것 같고 여기서는 국민의힘도 뭐 자당 의원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네. 이게 아마 쉽게 거부하지 못할 거예요. 아직까지는 입장을 내놓진 않은 거죠, 국민의힘에서. 뭐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뭐 권영세 의원 이야기는 존중한다. 다만 진정성은 없어 보인다. 뭐 그런 언론적인 이야기 한 것 같아요. 이제 또 큰 것 중 하나가 586 용태론이 이제 선거철마다 민주당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당대표로서 먼저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이번에는 좀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을까요? 몇 명은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일단 뭐 지난번 우상호 의원이 뭐 총선 불출마 선언 이미 했잖아요. 네. 그러면 우상호 의원도 그렇고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586의 대표 주자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586으로 하면 2000년 총선 때 김대중 당시 총재가 총선을 앞두고 나서 완벽한 세대교체 물갈이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30대 초반, 초중반의 젊은 후보들을 대거 좋은 지역에다가 좋은 밭에 밀어넣었어요.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고 지금까지 22년째이지 않습니까? 네. 뭐 우상호, 송영길 다 그때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본인들은 30대 때 국회의원 하고 이렇게 들어왔으면서 지금 그 사람들이 50 중반 60 다 돼가는데 자신들은 자리 양보하려고 그러지 않는다. 그리고 민주당에 있는 젊은 40대 후반 50대 뭐 이런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젊지 않느냐 맨날 이런 얘기만 했거든요. 자신들은 30대에 들어오놓고는 40, 50보고 젊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네. 그래서 또 너무 기득권화됐다. 180석이나 몰아줬는데 민주당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정치적 효용감을 유권자들에 주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586 웅태론 특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박스권에 그렇죠. 갇혀 있으니까 네. 더더욱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렇다면은 저는 송 대표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몇 명 좀 더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민주당의 쇄신 선언이 이렇게 본격화되는 모습인데 어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를 방문해서 가족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부모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제 욕설 논란으로 좀 회자됐던 형님의 이야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예. 보셨어요?
이거 제가 아까 오전에 확인해 봤더니 네. 뭐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 조합해서 조회수가 60만을 넘었던데 어쨌든 히트는 쳤다. 그리고 그 진정성을 보여주면서 그 눈물로 호소하는 거였잖아요. 그쵸. 가족 이야기는 좀 하지 말아달라. 다시 한번 내가 사과하겠다. 중도층과 여성한테 어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가장 무서운 게 심판론이고 네. 당신들 못했으니까 이번엔 갈아야 된다. 지금 정권 교체론 비율이 계속해서 절반 이상을 상회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심판론. 당신들 못했으니까 갈아치우겠다. 근데 심판론 다음으로 무서운 게 동정론이에요. 네. 그러면 뭐 어제 사실은 그동안은 이재명 후보가 뭐 눈물은 여러 차례 보였습니다만 좀 참는 모습이었는데 어제는 그걸 터뜨렸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마 중도나 여성층에는 좀 작용하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선 기간이다 보니까 이게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이런 의견이 엇갈리는데 작가님께서는 이게 그래도 플러스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네. 이것 가지고 아무런 논평을 하지 않는 게 득표에 도움됩니다. 이거를 눈물 쇼였다, 감정 네. 쇼였다 이렇게 비판하면 이 역풍 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이야기 안 하는 게 국민의힘에는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긴 내용을 할애했더니 욕설 논란 같은 경우엔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와왔고 새로운 내용은 없었는데 이렇게 다시 언급하고 뭐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걸까요? 뭐 성남시장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네. 또 당내 경선 끊임없이 나왔습니다만 이 문제가 대통령 선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성남시장은 뭐 성남시만,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만인데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대통령 선거는. 네. 성남시 선거나 경기도지사 선거 때는 다른 국민들이 큰 관심이 없었어요. 욕설이 욕을 그렇죠. 했나 보다. 근데 이제 대통령 선거니까 당연히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대통령 될 사람이 그런 식의 욕설하면 되느냐? 네. 뭐 이런 비판과 아니 그러면 자기 어머니한테 그 몹쓸 말을 했는데 가만히 듣고 있느냐? 이거하고 부딪히는 건데 뭐 이준석 대표도 이 이야기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또 가족 이야기니까 뭐 집안에 다들 가족이 아픈 사연들인데 다 끄집어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저는 뭐 여러 가지 면으로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제 야당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조만간 7시간 통화 관련한 방송에 대해서 사과 입장문을 발표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권영세 선대본부장도 고민 중이라고 했는데 예상하셨던 거랑 다르게 설전에 등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못합니다. 사과는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사과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예방주사 효과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과 이후로 어느 정도 그 경력 부풀리기 의혹, 거짓 경력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들어간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사과를 하면서 무속 네. 논란, 다른 건 필요 없고 무속 논란 좀 잠재우고 싶어 할 거예요. 다만 그렇게 사과해서 직접 등판한다. 직접 등판한다는 거는 기자들 앞에 쓴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대중 앞에 마이크 네. 앞에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윤석열 후보도 여러 차례 말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김건희 씨도 정치인이 아닌데 여러 가지 질의응답 중에 말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1차 사과 때 질의응답 안 받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근데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직접 나와서 카메라 앞에 쓰는 건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은 지금 당에서 뭐 본격 등판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 그 녹취록이 큰 문제가 없다. 이런 걸 네. 반어법적으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네. 그 만일 나온다고 하면 생방이 아니겠죠. 녹화겠죠. 아, 네. 녹화거나 아니면은 봉사활동 네. 하는 모습 사진을 찍어서 컷으로 오겠죠. 그거 아니고 직접적으로 나와서 유세하고 기자들 질문 받고 뭐 백브리핑하고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보니까 전시 기획자 김건희로 네이버 프로필을 등록을 또 했더라고요. 새로 프로필 사진도 찍기도 하고 이걸로 봤을 때 그래도 좀 활동을 시작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있던데. 아니 뭐 프로필은 이제 본인 작성으로 나왔으니까 본인 한 거겠죠. 그러니까 뭐 코바나 컨텐츠가 굉장히 오래전에 설립했는데 그렇죠. 지금 그 네이버 프로필 보면은 중간에 몇 년이 생략돼 있잖아요. 네. 그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차원이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그게 네이버 프로필 등록했다고 네. 뭐 공식 등판 전이다 뭐 이렇게 보기 좀 어렵지 싶어요. 방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여권에서는 지금 무속 논란에 집중해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김건희 씨가
이에 대한 내용을 좀 입장 발표를 통해서 털어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뭐 당연히 무속 논란에서 사과하고 뭐 네. 그런 일 없다고 이제 얘기할 텐데 글쎄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대응이랄까요, 반응이랄까요, 이제 거짓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에 앞으로 또 나올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건진법사 이 사람이 지금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김건희 씨 소개가 아니고 네. 당에서 윤핵관이 소개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응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건진법사라고 하는 사람이 코바나 콘텐츠 고문으로 있었어요. 네. 꽤 오래전부터. 네. 그리고 전시회 다 참여했고 그러면 이걸 윤핵관이 소개해줬다는 걸 누가 믿겠느냐. 그러니까 솔직하게 대응하는 게 낫는데 네. 이런 식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그럼 다른 곳에서는 자 이번에 그럼 건진법사의 명함 코바나 콘텐츠 고문이었던 명함이 나왔는데 또 증거가 없겠습니까? 그쵸. 같이 찍은 사진도 나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게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솔직하게 대응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대응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지. 네. 그런 적 없습니다. 제가 소개시켜준 거 아닙니다. 뭐 윤핵관이 소개시켜줘서 후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대국민 사과했다.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는 증거가 또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 또 사과할 겁니까? 이거는 솔직하게 대응하고 사과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대응을 할지 살펴봐야 할 것 같고 이 무속 논란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홍준표, 유승민 측에서도 구슬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홍준표 의원이 어제 최진석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과 만났는데 이 만남을 뭐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김건희 씨의 굿발언, 네. 유승민과 홍준표가 구술했다. 근데 그 워딩 앞에 그쪽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내 귀에 들어온다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오랫동안 하여튼 그쪽 무속에 관계된 일은 자기가 잘 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게 또 그렇게 번질 수가 있는 것이고 두 사람은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또 그 윤석열 측 사람들이 방송에 나가서 오히려 홍준표 의원을 디스하는 듯한 모양새. 그럼 홍준표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짜증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와중에 최진석 국민의당 상임 선대위원장과 만났다. 이거는 정치인의 모든 워딩과 모든 행동은 정치인 것이죠.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두 사람은 그런데 야 명절 앞두고 인사 차원이었다. 네. 하필 왜 이때 인사합니까? 그것도 뭐 전화해도 되는데 공개적으로 국회 의사당을 찾아가서 국회의원실에서 만났다. 이거는 뭔가 그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두 사람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인석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안철수 후보가 지방까지 찾아가서 삼고초려 끝에 영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분이 단일화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합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과 지금 차라리 출당시켜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홍준표 의원이 만났다. 뭐 정치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그렇다고 해서 과다한 해석은 금물이다. 지금 네. 일부 언론에서는 안철수 후보 측이 홍준표를 데려가려는 거 아니냐. 그건 과도한 해석이라고 네. 봐요. 홍준표 의원이 그래도 이 정치 96년 총선에 정치권에 들어와서 지금 25, 6, 7년 거의 30년 가까이 정치하고 네. 있는데 탈당하고 국민의당 안철수가 손잡는다? 그건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선대본에 합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시간이 좀 많지는 않거든요. 네. 뭐 명절 끝나면 한 달 그쵸. 앞으로 다가오는 거지 않습니까? 뭐 지지율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지율이 계속 높으면 들어오지 않겠느냐 윤석열 후보에.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내가 가서 뭘 일이라도 한 게 했다고 해야 대권 끝나고 뭐라도 내 입지가 좀 넓혀지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주장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높으면 윤핵관 등등이 안 받아준다는 거죠. 홍준표 없이도 우리가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네. 구사하고 또 홍준표 의원에게 인기 있다고 하는 2030표 네. 홍준표 없이도 우리가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는데 구태 홍준표하고 같이 가서 대선 끝나고 나서 전리품을 나눠줄 필요가 있느냐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지지율이 높은 건 하나의 현상인데 네. 거기에 따라 해석은 두 가지로 나눠지니까 어떻게 될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김정인 네. 총괄선대본부장도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 시점으로 봤을 때는 네. 이 상태에서 홍준표 의원이 합류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네,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여러 차례 이번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여러 차례 네. 당에 헌신하고 뒤통수 맞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자신은 뭐 공천을 추천했다는 거잖아요. 네. 본인 이야기는. 근데 추천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윤핵관 등등 이거를 왜곡해서 날 공격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그렇다면 난 또 뒤통수 맞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상황에서는 합류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예, 이동영의 촉은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촉가이드 이가은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